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우연히 카페에서 신우를 발견하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던 순간 신우 친구의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점점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믿고 싶지 않은 진실과 마주한 뒤 통쾌하고 시원하게 한 방을 날리게 된 이혼 사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도 한참 동안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결혼하고 당연히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식을 올리기 전에 남편에게 혼인신고 언제 할지 상의하고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되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청약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신혼부부로 청약을 넣어야 하는데 혼인신고 빨리 하면 그만큼 신혼부부 기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괜히 손해라고. 조금이라도 늦게 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이죠. 저도 신혼부부 청약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결혼하고 혼인신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희 부부와 같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최대한 미루는 부부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신혼부부로 들어가려면 기간 안에 잘 활용해야 하니까 남편의 말은 어느 정도 이해했죠. 그러나 한편으로 그렇게까지 미룰 일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신혼기간 7년인데 그 안에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남편은 그래도 혹이라는 게 있지 않냐고 최대한 미루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 저희는 하는 수 없이 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신혼집은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아파트에 월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둘이 살기에도 충분했고 신혼생활을 시작할 곳이라 무척이나 애정이 갔어요. 비록 자가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었지만 남편과 함께 시작하는 첫 집이라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주방에 컵을 정리하고 침실에 새 이불을 깔고 거실에 작은 소파를 들여놓으면서 저는 정말 결혼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혼생활이 시작됐고 저는 남편에게 언제 혼인신고를 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매번 이상했습니다. 혼인신고 이야기만 나오면 자꾸 말을 돌리더라고요. 아직 청약 넣을 아파트도 없고 더 기다렸다가 넣어야 할 것 같아. 괜히 지금 하면 기간만 날리잖아. 우선 지켜보고 하자. 그 말에 저는 그래도 7년 안에 되지 않겠냐고. 아무리 그래도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그 사이 아이도 낳고 하다 보면 점수 더 올라가지 않겠냐고. 거기다 다른 지역까지 노리면 넣을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지는데 꼭 이렇게 지내야 하는 거냐고 하니까 남편은 청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최대한 혼인기간을 아껴둬야 한다고. 나쁠 거 없고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라며 저를 설득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확신 있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남편을 많이 믿었어요. 설마 다른 생각을 가지고 혼인신고를 피하고 있을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남편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조곤조곤 예쁘게 하고 저를 많이 생각하고 위했죠. 처음 신혼집에 들어온 날에도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나중에 더 좋은 집 갈 수 있어.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여기서 잘 살아보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혼인신고를 조금 미루는 것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서류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저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남편이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신혼부부 청약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려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혼인신고 없이 신혼생활을 계속 이어갔고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혼인신고 안 했다는 거 괜히 주변에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했다고 말하라고요. 우리는 청약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 거들면서 피곤하게 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그냥 자기 말대로 하는 게 덜 골치 아프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괜히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까 봐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동생이 일 때문에 해외에 있어서 결혼 전에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사진으로만 보고 말았죠. 남편은 결혼 전에 연애할 때부터 여동생 이야기를 자주 꺼냈고 그럴 때마다 둘 사이가 참 각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남편은 부모님 없이 여동생과 함께 자랐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어린 남매를 보육원에 버렸기에 부모님 얼굴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자신은 오빠이자 부모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남편이 참 안쓰럽고 한편으로 동생을 책임지면서 잘 컸다는 생각에 기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 없이 둘이 의지하며 살아왔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고요. 남편은 신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묘하게 애틋한 표정을 지었고 걔가 겉으로는 조금 까칠하게 보이는데 그래도 속은 여리다고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는 상처 때문에 또 누군가한테 버림받기 싫어서 정을 안 주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했고 자신 아니면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나중에 저더러 잘 챙겨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속으로 상처를 가진 신우를 잘 보듬고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건 다 저를 속이기 위한 밑밥이었습니다.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 몇 달 뒤에 신우가 해외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했고 그때 처음으로 신우를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제게 신우를 소개해줬고 저는 그런 신우에게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제 인사에 답하지 않고 가만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살짝 웃고 있기는 했지만 그 눈빛이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남편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지 싶어서 살짝 당황스러웠는데 신우가 이내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반가워요, 언니.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신우는 제 손을 잡고 싱긋거리며 웃다가 손을 확 빼서는 바로 남편에게 팔짱을 끼더니 저한테 말하는 것과 다르게 장난 섞인 목소리로 남편에게 우리 오빠가 결혼한 게 드디어 실감난다고 오빠가 계속 혼자 살면 좋은데 그래야 자신의 옆에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결혼했으니 뭔가 오빠를 빼앗긴 것 같아서 살짝 서운하다고 말했고 남편은 그런 신우를 보면서 웃었어요. 그러고는
그렇게 생각할 것 없다고, 결혼해도 자신은 여전히 네 오빠라고 말했고, 남편은 자연스럽게 신우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혼자 물끄러미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순간 저만 빼고 두 사람만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둘 사이에 제가 끼어들 빈틈이 없을 정도였다랄까요? 거기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도 이상했습니다. 그냥 남매끼리 할 수 있는 농담일 수도 있지만 신우의 눈빛은 농담처럼 가볍지 않았어요. 그날 식사 자리에서도 신우는 계속 남편을 챙겼습니다. 오빠, 그거 먹지 마. 오빠 속 안 좋을 때 그거 먹으면 더부룩해 하잖아. 물은 차가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 마셔. 참! 이 소스 오빠가 싫어하는 건데 이건 빼고 먹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무리 둘이 같이 자랐다고 해도 남매가 이렇게까지 서로의 취향을 잘 알 수 있나 싶어서요. 제 주변 남매인 지인들을 보면 이렇게까지 잘 알고 있지 않았고 사이도 남편과 신우처럼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뭔가 느낌이 묘했어요. 그리고 신우가 하는 말에 남편은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며 답했습니다. 역시 날 잘하는 건 너뿐이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살짝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부모 없이 둘뿐이었고 오랫동안 서로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걸 수도 있다고. 내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걸로 질투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신우의 말은 점점 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빠, 여전히 커피 즐겨 마시지? 우리 오빠는 아침에 커피 꼭 마셔야 해요. 그것도 진하게. 그리고 오빠는 너무 단 음식 싫어하거든요. 요리할 때 조절 잘해야 해요. 또 피곤하면 말수가 줄어드니까 그때 귀찮게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언니가 나만큼 잘 모를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저에게 알려준다는 듯 말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는 아직 모르지? 오빠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렇게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애써 웃으며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살짝 웃으며 앞으로 배울 게 많으니까 자신이 잘 알려주겠다고요. 그 말에 제 표정이 살짝 굳었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웃어넘기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가 원래 말투가 조금 이렇다고요. 말은 이래도 속은 이렇지 않다고. 나쁜 뜻은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신우가 조금 거슬리기는 했지만 그간 남편이 해준 말을 생각하며 이상한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부터 신우는 점점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소개받고 식사한 뒤부터 신우는 우리 집에 수시로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우리 부부 사이에 자주 끼어들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장을 보러 갈 때도 신우는 본인도 같이 가자며 끼어들었고 저 대신 남편 팔짱을 끼면서 카트를 끌고 다녔어요. 저는 뒤에서 남처럼 떨어져서 걸었고요. 거기다 집에 뭐 필요한 게 있어서 마트에 온 김에 사려고 고르는데 신우가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집어서 카트에 담더군요. 그 모습에 놀라서 신우를 쳐다봤더니 남편이 제게 웃으면서 우리 동생이 보는 안목이 높다고 대충 고르는 것으로 보여도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서운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신혼집 인테리어나 가구 배치까지 간섭하면서 막 바꾸는 신우였고 남편은 그런 신우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신우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줬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에 식탁을 배치했는데 신우가 별로라고 하면 남편은 바로 다시 원위치 시키고, 제가 기분 좀 내려고 예쁜 침구 세트를 사서 침대에 깔았는데 나중에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까 다른 느낌의 완전 촌스러운 이불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남편한테 확인해 보니까 신우가 이게 더 좋다고 해서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참다 못해 말했어요. 우리 신혼집이고 내가 산 것들인데 왜 자꾸 신우의 의견대로 바꾸냐고요. 신우가 사는 집도 아니고 나랑 당신이 사는 곳인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남편은 난처한 얼굴로 웃으면서 그냥 동생 안목이 높기도 하고 더 좋아서 말해주는 건데 안 들을 이유가 없지 않냐고. 또 걔가 나를 잘 알아서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들어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제 마음에 박혔어요. 걔가 나를 잘 아니까.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보면 저는 남편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들리겠어요. 아니, 저는 아내고 오히려 신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인데 저를 배제하고 신우를 그렇게 표현하니까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은 신우가 자신을 잘 알고 있으니 저는 그걸 이해해야 하는 사람처럼 굴기를 바랐습니다. 이것만 해도 기분 나쁜데 이건 애교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락 문제가 시작됐어요. 신혼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건 기본이고 뭔 놈의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남편한테 아침이건 밤이건 툭하면 연락을 해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제게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오빠 뭐해요? 자요? 아니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할 말 있어요. 뭔데요? 제가 대신 전해줄게요. 됐어요. 제가 다시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대뜸 전화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게 전화로 오빠 아침 차려줬냐? 뭐 차려줬냐 따지면서 시어머니처럼 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우는 남편을 걱정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사람처럼 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와 데이트하러 나가려고 하면 귀신같이 연락이 왔고 저희가 주말에 여행이라도 가려고 하면 갑자기 외롭다며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거나 오늘 좀 힘들어서 혼자 있기 싫다거나 자신한테는 오빠밖에 없는 거 알지 않냐고 했고 남편은 그런 신우를 매번 받아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처음에는 신우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 보니 이런 행동을 이해했지만 정도를 지나치니까 힘들다고 했고 남편은 그런 신우를 우리가 이해해줘야 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에게 울컥해서 이런 말을 하기 조금 그렇지만 남매 사이로 안 보일 만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같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싹 굳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혹시 지금 내 동생한테 질투하는 거야? 뭐? 질투가 아니라 그냥 이상하다는 거야. 솔직히 그렇잖아. 당신이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남편의 말에 저는 당황해서 이건 질투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상하다고. 남매끼리 아무리 가까워도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지 않냐고. 나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말을 끊더니 동생한테는 정말 자신밖에 없다고. 상처받기 싫어서 사람들과 거리 둬서 친한 친구도 없는 불쌍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외롭겠냐고 이걸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참 서운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니면 혼자인데 좀 잘 챙겨주면 안 되냐고.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하면 할수록 오히려 저만 속 좁고 못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신우를 보면 이상하게 남매 같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신우에게 너무 다정했고 신우는 남편에게 많은 걸 의지했고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제가 끼어들 수 없는 공기가 있었어요. 오래된 가족의 공기라고 하기에는 이상하게 달랐고 남매의 정이라고 하기에는 묘하게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각이 신경 쓰이면서 애써 외면해야 했어요. 어쨌거나 남매고 부모 없이 둘뿐이라 그러는 거니까 남편과 차차 이야기하면서 조율할 방향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맞춰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저의 큰 착각이었어요. 하루는 집에 혼자 있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신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등장한 신우를 보고 놀라서 물었어요. 언니, 집에 있었네요? 오빠는요? 아가씨, 비밀번호 어떻게 알고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알겠뇨? 오빠가 알려줬죠. 신우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고 오빠가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라면서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동생이라도 신혼집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알고 들어오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따로 이야기했고 남편은 그게 뭐 문제냐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동생인데 뭐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동의 없이 마음대로 알려주면 어쩌냐고 여긴 나도 함께 사는 곳이지 않냐고 했고 남편은 그 말에 한숨을 쉬면서 진짜 왜 그러냐고 별것도 아닌데 가족끼리 선 긋고 살 필요 있냐고 했습니다. 정작 선을 넘은 건 신우인데 말이죠. 이 일 말고도 신우는 제가 없는 시간에 집에 와서는 남편 셔츠를 정리해놓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 옷장이 열려 있었고 셔츠들이 내가 정리한 방향과 다르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옷장 정리했냐고 물었고 남편은 태연하게 동생이 정리하고 간 거라고 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정리 다 해놓은 건데 왜 또 신우가 건드냐고 나 없을 때 우리 집 와서 마음대로 만지고 정리하는 게 싫다고 했더니 남편은 미간을 확 찌푸리면서 그거 정리 좀 한 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냐고 어지른 것도 아니고 더 좋게 정리해 준 건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왜 자꾸 동생 일에 나를 세우냐며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반응 아니냐. 신우가 자꾸 끼어들고 우리 영역을 침범해서 내가 당신하고 사는지 신우랑 사는지 모르겠다고 어떨 때는 내가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둘 사이에 끼어서 사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글쎄, 동생은 침범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던 대로 계속하는 것뿐이라고. 자신이 결혼했다고 하루아침에 동생을 밀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둬야 하는 거지? 대체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막막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내가 싫고 불편하다는데 왜 자꾸 일방적으로 강요만 하냐고. 나도 한 발 양보했으면 당신도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니까 남편도 마지못해서 제가 싫어하는 부분은 되도록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잘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익숙한 습관들이 금방 고쳐지지 않으니 받아들일 시간을 천천히 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해했습니다. 서운해도 사랑하는 남편이 원하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이런 건 그렇게까지 못 참을 정도로 화나지 않았어요. 제가 진짜 짜증나는 건 제가 남편을 챙기면
바로 옆에서 수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남편 생일 선물로 뭔가를 사서 주면 신우는 나중에 저랑 같은 선물에서 색깔만 다르게 해서 주는 겁니다. 오빠가 좋아하는 색이니까 이걸로 하라면서요. 또 제가 남편 넥타이를 골라주면 신우는 그 색깔 오빠한테 맞지 않다고 하면서 제 앞에서 넥타이를 풀고 다른 색의 넥타이를 매주기도 했어요. 여기서 남편이 눈치 챙기고 저 대신 잘 행동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열받지 않았을 거예요. 도리어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그러려니 행동했습니다. 진짜 누가 보면 두 연인 사이에 제가 낀 것처럼 보일 거예요. 셋이 같이 집에 있을 때 소파가 넓은데도 굳이 남편 팔에 어깨가 닿을 정도로 붙어있는 신우. 그 모습이 짜증난 제가 주방으로 향하면 신우는 보란듯이 남편과 깔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너무도 재미있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참을인을 새기며 참고 또 참고 남편 말대로 기다리고 이해해줬지만 도저히 한계에 다다르고 힘들 때는 신우 없을 때 남편한테 퍼붓고 막 싸우기도 했어요. 진짜 신우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둘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신우 때문에 안 싸워도 될 싸움을 하게 되니까 저절로 신우가 싫고 미워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를 만나러 카페에 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신우가 딱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몸을 멈추고 신우가 볼세라 몸을 숨겼어요. 신우는 카페 안쪽 자리 큰 화분 뒤쪽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느낌상 친구인 듯 했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친한 친구 한 명 없다고 했는데 뭐지? 친구가 있었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살펴봤는데 그러다가 괜히 눈 마주치고 그럴까봐 그냥 돌아갈까 싶더라고요. 신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돌아 나가려는데 순간 신우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근데 너는 그 여자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어떻게 신우라고 속일 수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제정신 아닌 것 같아. 그 친구의 말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신우라고 속여?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화분 뒤쪽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물론 기둥에 등을 대고 앉아서 신우가 뒤돌아봤을 때 걸리지 않는 곳으로 앉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신우가 낮은 목소리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목소리 낮추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신우의 친구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생각할수록 웃기잖아.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소개하고 그 여자랑 신혼생활하는 남자도 대단하고 그걸 옆에서 신우 행세하면서 지켜보는 너도 진짜 대단하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부인, 여동생, 신우 행세.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신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조용히 하라고. 어차피 걔는 혼인신고도 안 했고 법적으로 부부도 아닌데 뭐 어떠냐고. 그냥 필요할 때 이용만 하다가 금방 정리할 거라고 했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부모 없이 남편과 둘뿐이라던 말을 믿었고 신우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는 남편의 여동생이 아니라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모든 장면이 한순간에 제자리로 맞춰졌습니다. 남매라기엔 너무 가까웠던 모습과 신우가 저를 질투하던 행동들,
그리고 남편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까지 모든 게 하나의 답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우에게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나가서 소리쳐봤자 저한테 이득인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와중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조용히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겨우 녹음을 켜고 화분 뒤쪽에 몸을 숨긴 채 두 사람의 대화를 더 들었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뽑아먹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뽑아먹고 버려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놓기에는 그간 공들인 게 아깝잖아? 그래서 그 여자 돈 좀 있어? 모아놓은 거 조금 있고 친정도 어느 정도 사는 것 같아. 일단 걔 신용카드 한도까지 뽑아 쓰고 대출도 풀로 받아서 버려야지. 걔 친정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거 있으면 그것까지. 그래? 그럼 저번 여자보다 돈 좀 되겠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혔습니다. 남편과 신우는 저를 작정하고 속이고 접근했습니다. 그것도 돈 때문에요. 둘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언제 등쳐먹을까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말을 주고받는 두 사람의 대화를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던 저는 적당히 녹음된 건 확인하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신우가 한 말이 제 귀에 박혔어요. 어차피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법적으로 걔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중에 정리하면 끝이라는 말. 그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미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무너지면 진짜 다 끝일 것만 같았어요. 작정하고 사기친 둘한테 피해본 것뿐인데 바보같이 울어버리면 더 비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저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로요. 저는 조용히 카페를 빠져나온 뒤 바로 택시를 잡아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고 남편이 없는 걸 확인한 뒤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혼인신고를 미룬 날짜, 청약을 핑계로 했던 대화, 제 카드 한도를 물어봤던 메시지,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지나치게 가까웠던 장면들 등등. 기억나는 걸 적고 이걸 뒷받침해줄 증거로 남편이 보낸 문자와 신우가 보낸 메시지도 다 캡처했습니다. 그때는 불쾌하게만 했던 말들이 이제는 증거처럼 보이더군요. 저는 그걸 전부 저장하고 다음 날부터 혼자 움직였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남편과 신우의 관계였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이미 카페에서 들은 말이 있었고 남편이 숨기려 했던 정보의 조각들도 여기저기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두 사람은 실제 남매가 아니라 진짜 부부라는 걸 알게 됐죠. 물론 부모 없이 둘뿐이라는 말도 거짓말이었어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전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감정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저는 변호사 상담도 예약했습니다. 아직 카드 한도까지 긁히거나 대출이 실행된 건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제게 접근한 방식과 혼인관계를 숨긴 채 사실혼처럼 생활하게 만든 점, 그리고 제 명의의 카드와 대출을 유도한 정황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건 증거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증거를 얻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집에 남편과 신우가 모르는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신우가 하도 제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고 정리해서 그걸 미끼로 삼았어요. 내 물건이 자꾸 바뀌고 제자리에 둔 게 없어져서 확인차 달아둔 거라는 설정으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현관, 주방 등 공용 공간에만 설치했어요. 나머지 부분에 설치하는 건 제게 불리해서요. 아무튼 설치하고 난 뒤 며칠 동안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두 사람을 주시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상하게만 보였는데 모든 걸 다 알고 나서 보니까 작정하고 속이려는 그 속셈이 훤히 보이더군요. 두 사람은 제가 알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계속해서 남매인 척 연기했고 저는 그걸 속아 넘어가는 척 연기했습니다. 연기하며 서로를 대하고 이게 참 뭐하는 짓인지 이것들 때문에 내가 별짓을 다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울컥 화가 치밀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성을 잃지 않고 현명하게 행동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없을 때 두 사람이 의심스럽게 행동하는 장면과 남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까지 모든 증거를 담았습니다. 그걸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법적으로 제게 불리하지 않은 장면만 사용해 하기로 했어요. 아무튼 모든 준비가 끝난 뒤 저는 그 둘이 가장 당황할 자리에서 터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저 하나 속이려고 공들인 만큼 저도 똑같이 되갚아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장소로 생각해둔 곳은 식당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카페도 아닌 바로 시청. 시청은 다양한 일을 처리하는데 그중에서 혼인신고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피하는 혼인신고를 미끼 삼아 두 사람의 가면을 벗길 생각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모처럼 평일에 휴가 내서 여유로운데 외식이나 하자고요. 그리고 신우도 같이 불러서 함께 먹자고 했고 남편은 의외라는 듯 저를 쳐다보며 정말 동생도 불러도 되냐고 동생 불편해하는 거 아니었냐고 했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우리밖에 없다며. 그래서 잘 챙겨줘야 한다고 당신이 그랬잖아. 언제까지 신우랑 불편하게 지낼 수도 없고 나도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제 말에 왜 이러지 하다가 남편은 곧 안심한 듯 웃으면서 잘 생각했다고 동생도 좋아할 거라고 했고 곧바로 제 앞에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외식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우가 어디로 갈 거냐고 묻는 듯 했고 남편은 모처럼 셋이 외식하는 건데 좋은 데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만 믿어. 내가 좋은 데로 데려가 줄게. 그렇게 저는 약속한 날만 기다리며 이를 갈았어요. 그렇게 약속한 날이 되었고 남편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먼저 신우와 외식하자고 한 게 정말 마음이 풀린 신호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신우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향했고 도착하고 보니 신우는 한껏 꾸민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탄 신우는 저를 보면서 언니가 먼저 밥 먹자고 하고 좀 놀랐다고 말하며 살짝 웃었고 저는 별말 없이 똑같이 싱긋 웃어줬습니다. 남편은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었고 저는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나만 믿으라면서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렇게 차는 출발했고 우리는 최종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차가 식당가가 아니라 시청 근처로 들어서자 남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예약한 곳이 이 근처야? 시청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었나? 언니, 여기 맞아요? 이 근처에 괜찮은 곳 없는데? 신우도 창밖을 보더니 말을 거들었고 저는 태연하게 맞다고 대답했어요. 그러고는 시청 안으로 들어가서 차를 주차하고 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신우의 표정이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시청에 온 거지? 하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차에서 내렸어요. 그러자 남편과 신우도 같이 따라 내리더니 지금 어디 가는 거냐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하더니 시청은 왜 온 거냐고 했고 저는 조금만 걸어가면 된다고 말하면서
앞장서서 시청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뒤에서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대체 어디길래 이래? 알고 가는 거 맞아? 여기 가는 거 확실해?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신우 그리고 저까지 모두 시청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곧장 혼인신고하는 곳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불안한 듯 여기는 왜 들어가냐고 했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실에 들어서자 특유의 조용하고 딱딱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고 한쪽에는 각종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그곳으로 걸어가서 혼인신고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멈춰섰고 신우도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혼인신고서를 들고 남편 앞에 섰습니다. 우리 밥 먹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자.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지금 뭐라고 했냐고 되물었고 저는 일부러 밝게 웃으면서 혼인신고하자고 또박또박 다시 말했어요. 마침 밥 먹을 곳이 이 근처이기도 하고 온 김에 혼인신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이죠. 남편은 당황한 듯 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내 조용히 저를 타일렀습니다.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 뒤로 미루지 않았냐고. 갑자기 왜 마음대로 이러냐면서요. 그리고 자기 동생이랑 외식하러 가자고 했으면 외식하러 가야지 여길 데리고 오면 어쩌자는 거냐고 하길래 저는 혼인신고할 때 증인서 줄 사람 필요하니까 외식하러 가기 전에 겸사겸사 신우가 증인서 주면 될 것 같아서 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신우는 기가 차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혼인신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이 집 마련해 주신대. 매달 월세로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미래에 태어날 아이 생각해서 안정적으로 집 구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적당한 곳으로 한 채 사주신다네? 그래서 혼인신고하러 온 거야. 집 문제 해결됐으니까 청약할 필요도 없고 혼인신고해도 되잖아. 남편은 입술을 달싹이더니 그게 정말이냐고, 정말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물었고 신우의 눈빛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두 사람을 속이려고 한 거짓말이지만 그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표정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집이라는 말에 당황과 욕심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버버거리는 남편을 향해 더 이상 혼인신고 미룰 이유가 없으니 오늘 하자고 했고 신우에게로 여기 증인란에 작성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남편을 향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눈빛을 보냈어요. 남편은 곤란함에 잠시 침묵을 유지했고 마지못한 신우가 이건 자신이 하는 것보다 어른들이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니네 부모님이 작성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신우를 빤히 보며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가씨만 하겠어요? 아가씨, 오빠한테 둘도 없는 동생이잖아요. 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남편은 급히 제 팔을 잡으며 이건 이렇게 갑자기 할 게 아니라고, 혼인신고가 장난도 아닌데 미리 상의하고 와야지, 마음대로 오면 어쩌냐면서 우선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면서 말했어요.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 나 너무 진지한데? 그리고 장난이라는 말이 왜 나오지? 우리는 시골이고 같이 사는 부부야. 혼인신고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청약 필요 없어서 혼인신고 해도 된다니까? 남편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아직 장인 장모님이 집을 마련해 주신 것도 아니지 않냐고, 혼인신고는 집 마련해 주시면 그때에도 늦지 않다면서 저를 자꾸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나가자고 하냐고 말하면서 남편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혹시 나랑 혼인신고 하기 싫어? 남편은 당황해서 바로 고개를 저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했고, 저는 그럼 못할 이유라도 있냐고 묻자 남편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피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남편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렇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이해해.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또 혼인신고 하자고 하니까 이러는 거잖아. 그렇지? 그 순간 남편과 신우의 얼굴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두 사람 모두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더군요. 남편은 숨을 멈춘 사람처럼 굳었고 신우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정리해둔 서류봉투를 꺼내서 민원실 테이블 위에 그대로 펼쳤습니다. 카페에서 녹음한 대화 파일을 문자로 옮겨 적은 것과 두 사람이 법적 부부라는 걸 확인한 자료, 남편이 청약 핑계로 혼인신고를 계속 미뤘던 메시지, 남편이 제 카드 한도와 대출 이야기를 꺼냈던 대화 캡처본 등등 날짜별로 기록한 자료와 카메라에 찍힌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자료까지 살펴본 둘은 순식간에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너 이게 뭐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말이라고요. 신우는 망했다는 표정을 짓더니 제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저는 그런 신우를 싸늘하게 쳐다보면서 그 입으로 새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신우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뿐인 동생이니까 선은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저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고 제대로 각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신우에게 보여주지 않은 표정과 말투로 상대했고 신우는 그런 제 태도에 놀라서 입을 다물며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지 그만하라면서 저를 말렸고 저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말에 화가 나서 혼인신고서를 들어올리고 소리쳤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라고. 본인들이 잘못한 건 알아가지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거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오해라고 다 설명할 수 있다는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해댔고 저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어떻게 해명할 건데? 이미 다른 여자랑 혼인신고해놓고 나랑 결혼한 걸 어떻게 해명할 거냐고. 거기다 신우인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혼인신고한 아내라는 걸 대체 어떻게 해명하겠다는 건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경악하면서 남편과 신우를 번갈아가며 쳐다봤습니다. 졸지에 동물원 원숭이가 된 둘은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신우를 보고 어이없다는 듯 웃으면서 참 대단하다고, 혼인신고한 남자의 여동생으로 속이고 어떻게 나한테 신우 노릇을 할 수 있냐고 하자 신우는 사람들의 시선에 괴로워하다가 이내 에라 모르겠다처럼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잘 알아보고 결혼했었어야지. 속인 우리만 잘못이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한 네 잘못도 있지. 그리고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우리 몰래 뒷조사라도 한 거야? 그거 범죄야! 어이없는 말에 저는 피식 웃었고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따로 알아볼 것 없이 네가 카페에서 친구랑 떠드는 말을 우연히 들었다고요. 그리고서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확인하니까 너희들이 부부인 걸 알게 됐다고 말이죠.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녹음된 내용을 듣게 되었고 민원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다급히 제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제가 잽싸게 핸드폰을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거 뺏는다고 해도 소용없다고 이미 다 복사해 놓았고 변호사한테도 보내놨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제야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에 굳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라고 생각한 그에게 우린 서류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혼이고 뭐고 정리할 건 없지만 너희 둘이 나한테 한 짓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사기죄로 쳐넣을 거라고 하자 신우는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냐고 사기치려고 접근한 거지만 뺏은 돈도 없는데 뭘 쳐넣냐고 악다구니를 쳤고 저는 그 말 어디 경찰 앞에서도 해보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신우는 입술을 깨물고 저를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을 불렀고 그 둘은 들통난 사기꾼처럼 서 있다가 도착한 경찰들 손에 이끌려 갔어요. 그 뒤에는 한동안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느라 피곤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신우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만든 거짓말 안에서 무너지고 말았죠. 저는 이제 그들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늦기 전에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참지 마시고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그 감각을 쉽게 넘기지 마세요. 진실은 아주 우연한 순간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상한 쪽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